인생의 속도를 다시 정하는 법 늦은 게 아니라 다른 길이었습니다.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느린 것 같을까? 왜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을까? 왜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것 같을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불현듯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다가 누군가의 소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동기가 승진했다는 이야기, 후배가 창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의 결혼 소식, 집을 샀다는 이야기,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 소식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식을 본 뒤에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축하해야 하는 마음과 왠지 모를 무거운 마음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지? 그 질문이 조용히 가슴 안쪽에 내려앉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서면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정확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방향을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의가 있고 업무가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자리에 없을까?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주말에는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할 시간인데 마음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또 일요일 밤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질문이 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남의 속도로 자신을 재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속도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 느린 속도, 일정한 속도, 변하는 속도.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속도만이 정답인 것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몇 살에 무엇을 해야 하고, 몇 년 안에 어디에 도달해야 하고, 언제까지는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에 맞지 않을 때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잣대는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평균적인 경로, 통계적인 시간표, 사회가 정해 놓은 정상적인 속도. 그것은 당신의 삶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삶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위대한 학자, 실학의 집대성자, 수백 권의 저서를 남긴 거인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빛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28살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당시로서는 빠른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관직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관료는 기존의 질서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품었던 개혁의 뜻, 백성을 위한 정치에 대한 열망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39살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정약용 선생님에게 있어 단순한 임금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었고 형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고 정약용 선생님 역시 전라도 강진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39살. 지금으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경력이 쌓이고 자리가 잡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나이에 그분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도 찾지 않는 남쪽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유배 생활은 18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18해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 중반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분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것은 밀린 인생이었습니다. 멈춘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회에서 잊힌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의 작은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주막집 작은 방에 머물렀고 나중에는 다산초당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고 사색하고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그 글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금기가 되었고 세상에서는 그분의 존재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여유당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움이란 때를 따라 익히는 것이요. 벗이란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다. 여유당 전서. 이 말씀은 원래 논어의 첫 구절을 풀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한 것은 때입니다. 때를 따라 익힌다는 것.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조급하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때를 기다리며 쌓아간다는 것. 이것이 그분이 유배지에서 견뎌낸 방식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다산시문집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0년을 떠돌며 하늘 끝을 향하니 만리 밖 고향 생각에 밤낮으로 마음이 기운다. 다산시문집.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걱정,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답답함.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무게 아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무게를 글로 바꾸었습니다. 슬픔을 기록으로 바꾸었습니다. 답답함을 사유로 바꾸었습니다. 목민심서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지방관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청렴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의로워야 하는지를 담은 책. 정약용 선생님은 벼슬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는 관직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민이란 백성을 기르는 것이다. 목민심서. 자신이 당장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은 목민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지식을 언젠가 쓰일 때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의 반대편에 있는 태도였습니다. 성급함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재촉이 아니라 축적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빠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39에 유배를 가서 57에 돌아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채 보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것은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낭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시간 동안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여유당 전서,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방대한 저작들이 모두 그 멈춘 시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분은 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가능한 깊이였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멈추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면 변통해야 한다. 경세유표. 이 말씀은 제도에 대한 것이지만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준, 익숙한 잣대, 당연하게 여겨왔던 속도. 그것이 폐단이 되었다면 변통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을, 자신만의 잣대를,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세상의 속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버렸을 때 그분은 자신만의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약속을 잡았는데 만나기 전날 밤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 집을 샀다는 이야기,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나는 뭘 이야기하지?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이 왔을 때 뭐라고 대답하지? 실제로 만났을 때 친구는 웃으며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힘들었던 일도 있었지만 결국 잘 풀렸다는 이야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가 되었을 때 이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을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질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열등감이나 질투라고 부르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것은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입니다. 당신과 친구는 다른 속도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 있으면 자신이 뒤에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같은 길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친구가 가는 길과 당신이 가는 길이 다른 길이라면 앞서간다거나 뒤처진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로 가는 사람과 부산으로 가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과 바다로 가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경로는 남의 경로와 겹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로가 당신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기가 먼저 승진합니다. 후배가 더 좋은 기회를 잡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인정받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기쁜 마음도 있지만 초조한 마음도 있습니다. 조급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지?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도 더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마음이 들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빨리 해야지. 남들 따라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일수록 점점 더 지쳐갑니다.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는 처음부터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니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 이것밖에. 이 나이면 이미 저기에 있어야 하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뭘 한 거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 압박이 강해집니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것들의 목록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목록에서 체크하지 못한 항목들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30에 결혼해야 한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40에 집을 사야 한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50에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그것은 평균입니다. 통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일 뿐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통계를 벗어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39부터 57까지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직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분이 쌓은 것은 이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읽히고 연구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이었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경주에는 출발선이 있고 결승선이 있습니다. 같은 트랙을 달리고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겨룹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모두 다르고 결승선도 모두 다릅니다. 달리는 트랙도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지를 달리고 어떤 사람은 산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넙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빠른가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속도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속도는 설계 대상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게, 당신의 체력에 맞게, 당신의 방향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다. 빠른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길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흠음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사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털끝만큼의 사심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흠음신서. 이 말씀은 형벌과 재판에 대한 것이지만 여기에도 그분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신중함입니다. 꼼꼼함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서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충분히 살피고 충분히 생각하는 것. 정약용 선생님은 항상 그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빠르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쌓이고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사상이 당대에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 사상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안한 개혁안들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꿈꾸었던 세상은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바꾸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펼치려 했지만 펼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글은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발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그분의 저서를 연구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그분의 사상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당대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 속도로 자기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대에 밀려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속도는 당대의 속도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당대의 시간과 다를 뿐이었습니다. 조급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SNS를 열었다가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볼 때, 가족 모임에서 친척의 안부를 들을 때, 동창 모임에서 옛 친구들의 근황을 들을 때, 그때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면서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급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원해서 느끼는 조급함인지 아니면 남과 비교하면서 생긴 조급함인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생긴 조급함인지 아니면 남이 가는 곳을 따라가야 할 것 같아서 생긴 조급함인지, 만약 후자라면 그 조급함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속도에서 비롯된 조급함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못된 사람. 그 비교를 통해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가늠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고, 비교할 때마다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비교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럴 때는 비교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자신을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비교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그 비교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남의 타이밍이 아니라 자기 리듬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느긋하게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속도로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시간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고 낮에 글을 쓰고 저녁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간표. 세상이 정해준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시간표였습니다. 그 시간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분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아는 정약용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쌓는 때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씨앗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분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공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18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멈춘 시간이었지만 안에서는 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쌓인 것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다른 길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늦은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남과 같은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은 밀린 게 아닙니다. 쌓이는 중입니다. 속도는 당신의 편입니다.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당신에게 맞는가, 그 속도로 당신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인생은 각자 다른 박자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박자로 가고 어떤 사람은 느린 박자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정한 박자로 가고 어떤 사람은 변하는 박자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박자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박자에 맞게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멈춘 게 아닙니다. 당신이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속도가 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조용히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잊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것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분의 글은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그분의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그분의 속도는 느렸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깊었습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 속도를 믿어도 됩니다. 서두르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들 따라가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도를 남의 속도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의 속도입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당신의 조건에서 당신이 낼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가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능한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도 됩니다. 그 길이 남의 길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해서 틀린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다른 길입니다. 당신의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약용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당신의 길이라면 걸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조급하게 만드는 그 속도는 정말 당신의 속도입니까?